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 나종호 지음. 지은이 나종호님은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자살 예방에 기여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어 의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았습니다. 그 메이오 클리니카 뉴욕대학교에서 정신과 레지던트, 예일대학교에서 중독 정신과 전임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이지만 항우울제 처방률은 최하위인 한국의 정신질환과 치료에 대한 낙인을 완화하고 정신과 진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머릿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한 가지만 꼽는다면 나는 내 환자들을 위해 글을 쓴다. 수련 기간 중 내게 가장 많은 가르침을 준 대상은 바로 좁은 진료실에서 내 앞에 앉아 있던 환자들이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환자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그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내 눈앞에서 스스로의 의미 있는 삶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간직하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 머릿속에 따뜻한 진료실 풍경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인생이 내 맘 같지 않고 마냥 힘들기만 할 때, 세상에서 나 하나쯤 사라져도 괜찮을 것 같다 싶을 때, 좀처럼 넘어서기 힘든 진료실의 첫 문턱을 넘고 나면 맞은편에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는 따뜻한 진료실을 넘어 따뜻한 환자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들을 대신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 책은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 공감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낙인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환자는 조현병에 걸린 흑인 여성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나종훈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환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흑인 여성은 과중한 업무로 초과 근무를 하기 일쑤였고 아이와 집안일을 돌보느라 퇴근 후에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마음을 읽어주던 그 목소리는 점차 그녀를 채찍질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녀는 정신과를 찾아 약을 먹고 나아졌는데 남편은 그녀가 정신과 약을 먹는 것이 탐탁지 않았었습니다. 그녀는 약을 끊을 수밖에 없었고 이 상태로 다시 로펌과 집안일에서 바쁜 일과를 재개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에게 목소리는 누군가가 내 딸을 해치려고 해. 아이를 지키려면 아이에게 정신과 약을 먹여. 지금 당장. 그리고 그녀는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이혼 소송을 하고 양육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뉴욕의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증상은 악화되어 어떤 약도 듣지 않았고 내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그녀는 이미 정상적인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감정을 읽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단 2번 웃는 모습과 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딸아이와 함께한 행복한 기억을 이야기할 때 잠시 웃음기를 보였고 잃어버린 아이에 대해 말할 때 굳은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조현병 환자와 면담할 때마다 그녀가 떠오릅니다. 이어서 어디선가 자라고 있을 그녀의 아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디 그녀의 아이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길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가 했던 실수는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주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내의 사망 후 마약 중독자가 된 환자의 이야기도 실려 있었습니다. 4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편계 마약류인 헤로인에 손을 댄 70대 어르신의 사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애도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거의 학자들은 애도가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순으로 이어지는 선형적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많은 연구에서 애도 반응은 순차적이거나 직선적이지 않으며 사람마다 다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혀냈습니다. 상실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일련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뒤 결국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상실한 대상과 관계를 재정립하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합된 애도 단계로 나아간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인 애도 반응을 보입니다. 이를 연구자들은 복합성 애도 또는 지속적 애도 장애라 부릅니다. 복합성은 상처가 났을 때 발생하는 합병증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사별을 경험한 후 상실에 적응하는 것을 가로막는 생각, 감정, 행동들이 마치 상처 치유 과정을 방해하는 합병증과 같다는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애도를 정신질환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2022년 발간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개정판에 처음으로 지속적 애도 장애를 공식 진단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지속적 애도 장애를 겪는 사람의 시계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늘 망자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가 없는 삶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또한 이들은 오랜 기간, 12개월 이상 강렬한 슬픔과 애도 반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연구마다 다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중 약 7에서 10% 정도가 지속적 애도 장애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이나 타살로 목숨을 잃었을 때 경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약 중독 치료에서 시작했으나 할아버지와 나의 상담 내용은 점점 애도 치료로 나아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달라지길 바랄 것이라고 스스로 되뇌면서 마약 중독 치료에 임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할아버지는 마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애도 치료에 전념한 2개월 만에 할아버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연락을 끊었던 가족들과 친구들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애도가 완전히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그를 잃은 나를 잃기 전에 나로 돌아가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애도는 그렇게 새로운 나를 만나고 고인과 이전과 다른 방식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더라도 삶은 살아볼 만한 것이며 세상은 충분히 가치 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애도입니다. 삼촌에게 학대를 받은 소년의 PTSD 증상에 대한 내용도 실려 있었는데요. PTSD 환자는 흔히 트라우마를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리곤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실제로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권선징악의 논리를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때 트라우마의 피해자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게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건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런 환자가 그 일은 내 탓이 아님을 깨닫도록 돕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매우 보람있는 일입니다. 2부 공감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과 레지던트 3, 4년차 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환자는 남미 출신의 4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1시간씩 만나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 자살 생각에 겁을 먹고 정신과 외래를 찾았습니다. 치료 초기에 나는 마치 급한 불을 끄는 소방관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외래 때마다 입원 치료를 권해야 하는 건 아닐지 고심했습니다. 그녀는 트랜스젠더로 자신이 10대 여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번도 의심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고백한 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정신과를 찾았지만 그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고 20살이 되자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고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미래를 약속했던 약혼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파혼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그녀는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증, 자살 생각과 싸워가며 살아왔습니다. 가까스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남성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고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가세가 기울어 장녀인 그녀는 홀어머니와 나이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위조된 여성 주민등록증을 얻는 과정에서 대학 졸업장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이름의 법적인 여성이 되었고 삶은 갈수록 고단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국을 떠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왔고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 거액의 수술비가 필요하게 돼서 그녀는 맨해튼의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선생님 저는 1년 후에 제가 살아있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10대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녀를 치료하는 과정은 때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고 자주 스스로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내가 처방하는 어떤 약도 그녀의 우울감을 줄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 좌절했고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심리치료도 심연의 슬픔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과 의사로서 내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녀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는 일뿐이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모범 환자였습니다. 그녀가 증상에 차도가 없음에도 치료 과정에 그토록 열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던 나에게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녀가 이 진료실에서 한 발자국 나가면 자기 이야기를 아무 편견 없이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말을 들은 나는 스스로 되물었습니다. 나 역시 그녀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을까? 나는 반고흐의 작품 신발을 좋아합니다.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라는 격언을 떠올리게 해서입니다. 물론 누구도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볼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나에게 타인의 경험과 관점, 삶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자격문과 같습니다. 보통 우울증 환자는 과거의 선택을 자주 반추합니다. 가령 특정한 진로를 선택한 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든가 어떤 사람을 만나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 등 다른 선택을 했다면 현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녀 역시도 친구와 약속을 잡지 않았다면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을 텐데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반추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혹시 모든 불행이 성전환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적어도 나는 그녀가 성전환을 후회한다거나 애석해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여성으로 사느냐 남성으로 사느냐는 애초부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정신의학회가 발행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는 심리성적 질환 혹은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랜스섹슈얼리즘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여긴 것입니다. 21세기가 되어서야 DSM의 5번째 개정판에서 이를 성별 위화감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표기했습니다. 성별 위화감은 본인의 생물학적인 성과 성 정체성의 불일치로 인해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트랜스섹슈얼리즘 그 자체가 질환은 아님을 명확하게 규정한 표현이라는 데서 의의가 큽니다. 이쯤 되면 DSM-5에서 성별 위화감이라는 진단 기준 자체를 아예 삭제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꼭 그렇지 않은 이유는 DSM-5에서 성별 위화감을 명시하는 것이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리고 더 긴 세월이 흐른 후에도 나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끔 그녀를 떠올리며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감을 넘어 고통의 나눔으로. 흔히 공감 능력은 타고난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로 수련하며 공감 또한 학습과 의지 그리고 노력에 의해 발달시킬 수 있는 영역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처음 정신과 의사로 일하기 시작한 6년 전에 비해 나는 나와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환자에게도 더 높은 수준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이 능력을 타고나서가 아니라 반복해서 환자를 만나고 공감하기 위해 애쓴 노력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공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감 능력이 학습 가능한 영역임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공감 전문가이자 임상심리학자인 일리엄 밀러 박사는 자신의 저서인 경청하기 공감적 이해라는 예술에서 공감의 조건으로 다음 3가지를 짚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공감이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는 일, 즉 자신의 스위치를 잠시 꺼두는 일입니다. 공감은 그렇게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특히 나와만이 다른 사람들일수록 더 배울 것이 많다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가치 있게 여기는 과정이 바로 공감입니다. 3부 낙인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삶. 미국 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가진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신질환과 정신과 치료를 향한 편견, 낙인, 그리고 실제적인 차별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낙인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낙인으로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낙인 혹은 내재화된 낙인으로 대중의 편견, 차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개인이 자신이 앓는 질환에 수치심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스스로 체화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낙인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나 정부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 일어나는
정책적 차별을 의미합니다. 정신질환을 향한 낙인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정신과 치료를 미루거나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정신질환이 발병한 후 치료받지 못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물에 반응하는 속도도 더디고 단기적, 장기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과 정신건강 서비스 종사자들이 정신질환과 치료를 향한 낙인을 해소하려 노력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면은 내가 미국에 처음 왔던 7년 전에 비해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과 힘들었던 경험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같은 한국인의 마음으로 그린 책이어서 그런지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마냥 먹먹해지는 책이었습니다. 이상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었습니다.